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포인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어제 출연해 주셨는데, 네, 어제 마감됐던 상황과 직전에 상황도 좀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제 순환매라는 성격으로 좀 분석이 한마디로 하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하게 됐고, 뭐 금융주도 좋았고, 간밤 시장 상황 이제 간단히 좀 짚어보면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네. 네, 한국 시각으로 오전 9시 전후로 이제 하원에서 셧다운 표결 여부가 확인되어야 오늘 오전. 네, 그래서 이 시장 경계감이 간밤 미국 증시에 반영됐기 때문에 네. 3대 지수 간의 흐름이 좀 혼조로 일어난 것 같아요.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하원에서 통과하게 되면 오늘 밤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은 이달락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도감이 증시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하반으로 갈수록 위험 자산을 손하는 심리 자체가 미국 증시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역할로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 7,000선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아마 이번 달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일단은 셧다운 불확실성이 좀 끝나는 네, 그걸 좀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셧다운 종료 이제 좀 임박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주시를 하고 있고 많이 그 심리도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이 임시 예산안 법안 통과시켰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하원으로 넘어가서 최종 표결 앞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이 될 거고요. 이제 공화당 원내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에 표결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일단은 어쨌든 아직은 안 끝났고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석이 좀 나오냐면 이렇게 미국이 좀 혼란스럽고 뭔가 잘 일이 안 이루어질 때 네, 중국이 요 틈을 타고 조금 더 입지를 굳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셧다운이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입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이유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실 셧다운은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래요. 어차피 과거 전통적으로 양당은 막판 타결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일찍 끝나주냐 좀 늦게 끝나주냐의 시점의 문제이지 그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이제 지난 10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유관세 유예를 만료했던 것들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년 정도 연장해 준 부분 그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결국 내년 10월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도가 확전되기가 어렵다는 거를 보증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내년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 내년도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판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다시금 민주당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공화당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뭐 금융시장이든 국민들이 좀 한심을 살 만한 그런 정책들을 꺼내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간의 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확전되는 게 그렇게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 사실 10월 달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갈등 양상 구도를 확전시켰던 그 바탕에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9월 달이 대두, 수확철이기 때문에 이 대두를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중국이 많은 물량들을 수입을 해줬기 때문에 대두를 실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들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 5월부터 이제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에 대해서 줄이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다 보니까 올해 수확됐던 대두들이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파암벨트 쪽 지지층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중국은 바로 미국산 대두를 25만 톤 정도 바로 수입을 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역시 중국 간의 관계를 껄끄럽게 가지고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도 소비 투자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전체 수출의 15%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10월 이전까지는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성장을 위해서라면 미국에게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는 단계라서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증시든 중국 증시든 상승하는 데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종료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요거를 빠르게 반영을 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다음엔 뭐가 있을까? 미중 관계 얘기가 다시금 또 돌아서 미중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때 뭐 분위기도 어쨌든 나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로 관세 유예까지도 이끌어냈고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약간 마음속으로 좀 걸렸던 건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빠졌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서도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고사양 줄리는 절대 없다라는 얘기 확인. 또 간밤에 나온 얘기 보면 중국도 미국산 대두 구매가 주춤하다. 추가 선적 움직임이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나온 얘기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뭐 이런 불안감도 좀 있긴 있어요. 네. 욕심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하는 흐름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인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제가 생각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올해 남아있는 기간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다시금 중국의 블랙엔은 아니더라도 블랙엔 아키텍처 기반의 지금 중국 수출용 제품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6000D 또는 B40으로 불리는 제품. 아마 그게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한 1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금 AI 칩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본 금액도 55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암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좀 받으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그 물꼬를 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너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욕심이고 단계별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특히 반도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장기금리, 선진국의 장기금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게 최근에 좀 분석 사항이거든요. 약간 연초만 하더라도 장기금리도 금리 인하 요 사이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올 것이다라는 분석하고는 이게 약간 달라진 양상이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초 이후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재정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수급 요인을 놓고 온다고 하면 장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였어요. 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진국의 장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얘기는 해드렸지만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채 공급량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선진국의 장기 금리가 올해 들어서 고수준을 유지했던 배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선진국의 금리들을 지수화시켜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2년, 23년도 많이 올랐고요. 올해는 이제 행보 흐름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미국을 중심으로 좀 내려오는 흐름이긴 하는데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정부 지출 증가, 재정 부담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은 단기채, 장기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력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기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때 OBBBA 법안 발효되고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 정도 재정 부담 커지는 형태로 가는 거는 익히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장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긴 했는데 올해 들어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관세 수입 이게 연간으로 3천억 달러가 넘어갈 것 같아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3천억 달러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놓고 본다고 하면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10년 동안 놓고 본다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3천억 달러 말고 제가 4천억 달러로 기준으로 보면 4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OBBBA 법안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 정도 재정 부담이 되는데 10년 동안 4조 달러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이 관세 수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수급 부분에서 금리가 잘 안 내려오던 그 요인들이 사라지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채 부분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테더나 서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준비 자산 어차피 달러화 베이스의 국채든 이하 연동된 실물 자산을 연동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기업들은 단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되는 기업들의 단기 국채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자체는 지금보다 4배리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 더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가 미국 기준으로는 2%이고요. 또 미국 역시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이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잘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공급층 요인보다는 수요층 요인. 그러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수요층 요인이 아닌 공급층 요인, 특히 미국 기업들의 가격 전가가 올해보다는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아마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도래해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레벨이 조금 내려갈 여지는 있다.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결국에는 위험자산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위험자산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 항상 뭐 S&P 500 레벨 때도 분석해주고 계시고 한데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대표되는 게 금이라고 했는데 금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뭐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금이 2% 넘는 상승, 트로이 온스당 4,200달러 또 넘어섰고 은은 더 올랐습니다. 간밤에 5% 이상 오르는 흐름도 보여줬는데 금의 위상, 금 가격 강세, 장기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최근에 금 가격 조정은 네. 금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도 올해보다 비교를 해보면 불확실성이나 부분에서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동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금 가격이 올라갔던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를 주도했던 거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강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은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게 올해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최소 25bp 이상 해줄 거고 내년에도 CME 패드워치 토리를 보면 내년도 2번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저는 분기별로 1번씩 해서 4번 정도
한 100bp 정도는 이상으로 좀 금리를 내려줄 여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내년에는 온스당 5,000달러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동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금 가격은요, 네. 2018년도 10월 이후 강세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시기열을 넓혀서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에 금 가격 조정은 다시금 반등을 해서 기존의 강세장 그 국면에 수렴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등등의 전쟁들이 진행되면서 신흥국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처럼 서방국의 경제 제재에서 해당되지 않는 대상이라고 하면 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신흥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앞으로도 금 매입은 계속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금 가격을 전망을 할 때 전통적인 변수들, 실질금리, 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경기와 연동돼 가지고 금 가격을 전망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질금리 그리고 미 달러화하고는 역의 상관관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장기금리, 실질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달러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달러화는 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는 금 가격이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22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금 가격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관계가 좀 깨졌던 부분들도 목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봐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1분기 때까지. 하지만 내년 2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 3분기 때까지는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 가격 조정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금 가격이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한 축은 금으로 좀 채워넣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님은 포트에 미증시 그리고 금 이 정도를 이제 배분해 놓는 게 가장 지금은 뭐 긍정적이다 보세요? 아니면 또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른 생각 있으세요? 지금은 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을 사도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조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증시를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 칼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다른 타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험자산은 최대한 줄이고 안전자산, 대표적인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한 비중을 좀 상당히 많이 늘려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저는 채권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수익을 낸다는 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인들이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측면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 같은 거 쿠폰 받는 형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1분기 때 좀 많은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 얘기해 주셨으니까 진짜 올해가 뭐 한 달 반밖에는 사실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얘기 좀 미리 해보면 올해까지는 좀 뜨거울 건데 내년부터는 서서히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견지해주고 계시니까 미국 증시 그리고 올해 최고 상승률 뭐 우리 증시 그리고 뭐 대만이나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의 포트 구성을 한번 전략을 세워본다 비중을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내년도는 주식하는 장은 아니라고 그래요?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식 시장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딱 올해 말까지인 거예요? 수석님이 내년 보고 계신 1분기 정도까지 내년 1분기 지금의 위험자산이 계속 오르는 그 구도는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1분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내년도 1분기 가서
혹시라도 제가 또 여기 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내년 1분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 계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국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달에 있고 올해 GDP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초 제시한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꺼내드는 속도를 좀 앞당길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증시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대만은 분기별 실질 성장률이 너무 좋아요. 올해 3분기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7.6%대 성장을 좀 보였거든요. 그 얘기는 AI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TSMC 같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들이 경제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만 증시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만 증시 흐름이라고 하면 한국 증시 역시 연동돼서 움직일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대만이나 한국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도체 상승 국면이 어느 시점에 끝날 여지가 있을까. 근데 저 역시 연장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멀리 내다본다라고 하면 공급량이 수요보다 좀 높아질 수 있는 그 시점은 아마 2028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삼성전자의 P5 완공되고 또 28년도 용인의 클러스터 통해 가지고 DRAM 생산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시점이 202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정도 돼야 공급량이 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지금의 어떤 호황이 레이트 사이클 아니면 상승 국면이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 1분기 이전까지는 한국 증시 역시 코스피 4,000 당연히 지켜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4,200, 4,300 정도까지도 운이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흐름 괜찮잖아요. 최근에 또 돈 푼다 이런 기대가 맞아요. 있고. 네.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후로 아베노믹스 시즌 2가 다시금 네.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일본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세 가지 화살, 물가 안정,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그 형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역시 13조 9천억엔 규모의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위험자산 특히 주식과 관련된 증시 흐름은 나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즐기셔도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의 긍정적인 의견. 하지만 약간은 긴 시간으로 보면 한 1분기 정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은 또 뷰가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또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